지하철 8호선이 연장 개통되면서 구리시는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구리시의 장자호수공원역과 구리역, 동구릉역에서 8호선 지하철을 타면 잠실까지 이제 20분 내에 도착합니다. 토평지구 장자못의 수질을 개선해 조성한 이래 구리 시민의 쉼터 역할을 해온 장자호수공원도 지하철로 갈 수 있게 돼 접근성이 부쩍 좋아졌습니다. 올 연말 개통 예정인 구리 안성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구리시의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리 안성 고속도로 구간에 들어서는 한강 횡단 교량의 이름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는 고덕대교, 구리시에선 구리대교를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구리시의 상징과도 같은 30층 100m 높이의 구리타워. 서울과 맞닿은 구리시의 발전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완전 농촌 지역이었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오려고 하면은 대중교통은 없었고 자전거, 그렇지 않으면은 오토바이,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와야 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이게. 예, 토평지구는 어디죠? 여기는 첨단 자족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한강변에 이제 공동주택도 들어오지만 복합용도의 건물 또 기업 빌딩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족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니, 이점이 있을까요? 유리한 점. 네. 요거는 이제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너무 가깝고 특히 이제 서울의 중심인 강남과 여기 이제 용산 쪽이 15분 이내에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구리타워 내 자원회수시설, 탄소 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리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이 가동되어도 주변 경계지역에선 소음을 거의 느낄 수 없도록 특수 설계되었고 에어커튼이 악취를 차단한 상태로 운영됩니다. 구리타워에는 지난해 말 자원순환교육센터가 개설돼 자원순환에 대한 모든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을 뽑는 거예요. 페트병 있죠? 여러분들 가진 페트병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옷 있잖아요. 이 옷이 페트병으로 만드는 실로 만드는 옷이랍니다. 알았나요? 그래요. 그래서 페트병은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든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활용을 하면 돼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과 재생이용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게 자원순환의 철학입니다.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70%인데 30%는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버리는 일회용 비닐이라든가 비닐류가 40%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왔다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아빠 엄마가 버릴 때 그렇게 좀 헹궈서 깨끗하게 해서 좀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아빠 엄마가 안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시관과 교육장에서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자원순환 관련 제품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동두천에서도 견학하러 옵니다. 좀 어땠어요, 보고? 순환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배웠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든다는 것에 신기하고 놀랐고, 이제 팩 같은 우유팩이나 종이팩 같은 그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을 정착시키기 위해 구리시는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16차례의 교육 강좌가 진행되며 분리배출과 폐기물 발생 억제 등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관련된 내용을 이수합니다. 탄소 중립, 분리배출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뭐 이렇게 자세한 게 없으니까 관심을 가졌는데 구리시에서 이런 활동이 있다고 또 어떻게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과정을 수료하면 분리수거 계도 활동과 자원순환 가게 운영, 자원순환 교육 등에 종사하면서 지역 내 자원순환 실천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9년 전이네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C 이하로 제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로 한 실천 전략입니다. 넷제로로 불리는 이 국제적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앞다퉈 넷제로 실천을 위해 여러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구리시입니다. 친환경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구리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고 하루 200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이웃도시 간 환경적 혐오시설을 공유하는 선진사례 원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추진하는 이런 환경정책은 탄소 배출 제로화를 실현하는 넷제로의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은 환경교육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구리시의 환경정책과 구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여러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위해서요. 백경현 구리시장님 나오셨고요. 환경 분야 전문가이신 김동욱 국립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교수님, 이 현대 사회에서 이 환경을 위한 도시의 책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행정에 있어서 이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실제 도시 행정에서 과거 알고 있는 또는 겪고 있는 여러 분야 중에서 환경은 사실 소외됐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들의 삶의 방향과 거기에 상응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결국은 행정 중심이 환경을 빼놓을 수 없고 또한 이에 대한 무게의 축도 많이 증대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흔히 탄소 중립이라고 불리는 넷제로 이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1992년이더라고요. 이때 이제 세계 기후 변화 협약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돼서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큰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넷제로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생소할 겁니다. 넷제로 하면 이게 무슨 용어지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많이 듣고 접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기후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기후 변화와 함께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과 그리고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또 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연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을 빼게 되면은 그 값이
0으로, 그 제로로 표현될 때 이를 넷 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네. 이 넷제로 실천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 주셨지만은 세계적으로 이와 이행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밝혔고, 또한 우리나라 역시 2년 전에 이에 대한 발표를 주셨습니다. 국가에서 세계를 통해서 약속을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매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극적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범부처 간의 종합 대응까지 마련하였고, 이에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환경부 주도의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또 탄소중립 녹색 성장 이행 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환경 도시라는 선정과 함께 이를 확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장님, 이제 김 교수께서 그 탄소 중립에 기반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입장에서 자, 시민과 환경을 위해서 도시가 갖춰야 될 환경적 책임 뭐가 있다고 보세요? 예, 많은 이제 책임이 있겠지만 이제 경제 성장, 또 사회의 안전과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서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환경 자원을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이제 숙제이자 도시가 갖춰야 할 환경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장자못이나 이문안 호수공원, 또 이제 왕숙천, 한강, 안차산 등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환경 자원을 시민들이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단순히 환경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정부 공모 사업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교육도시죠. 약간 생소합니다만 환경교육도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환경교육도시란 이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 또 기반시설, 협력체제, 교육 서비스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잘 갖춰진 도시를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역량 향상 및 또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환경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그만큼 그 환경교육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지정을 신청하셨을 텐데. 예. 자, 구리시가 가진 환경교육도시로서의 강점 그리고 타도시와 차별점 뭐가 있습니까? 구리시는 이제 정말로 환경교육이 특화된 지역입니다. 우선 구리시는 이제 아차산과 둘레길, 그리고 또 한강시민공원, 또 장자 호수 생태공원, 또 이제 왕숙천과 갈매천 등 다양한 환경 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반을 바탕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환경 관련 행사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제 구리 시민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장자 호수 생태 체험관이나 또 공충 생태관, 또 자원순환 교육센터 등 많은 환경 시설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환경 교육에 대한 구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환경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는 탄소 중립사의 실현과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제 수년 전부터 구리시의 환경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넷제로 실천을 위한 이 환경 교육 도시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이 자리에 지금 구리시장님도 함께 하시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구리시의 환경 정책을 자문하면서 느낀 바로는 작고 튼튼한 도시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굉장히 작은 면적을 갖고 있고 튼튼한 시민이 구성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그중에 실천을 할 수 있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과 특징을 저는 보았고요. 특히 구리가 갖고 있는 주변의 천연 자원과 그리고 한강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인접하고 있는 서울시나 남양주시에도 많은 혜택과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구리시가 넷제로 실천을 위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능력을 충분히 함양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이 환경교육도시 지정까지는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선정을 위해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십니까?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교육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개 분야에서 1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서 모두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자원순환교육센터, 또 장자호수 생태체험관, 또 공충생태관 등을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확립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5개 분야 19개 사업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구리시의 준비 과정 좀 들어봤는데, 자, 사실은 이제 구리가 이미 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옛날부터 좀 인지하시고 여러 활동들을 펼쳐 오셨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원순환교육센터입니다. 이 구리시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교육센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자원순환교육센터는 자원의 전략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순환경제 사회균형을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을 진행하는 센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사회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자원순환이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네. 흔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산발적으로 또는 어떤 행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연속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관점에서 본다면은 구리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체험관이나 아니면은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지금 계속 연속적인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실제 환경은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속성, 결국은 시간적인 문제와 함께 연계성, 공간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지만이 이를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리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본다면은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얼만큼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더 갖고 실천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 차원의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지속성과 연계성은 결국은 이 교육이라고 함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환경이 우리 것이고 내가 실천해야지만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인의식이라고 함은 결국은 연속성과 영원성을 전제로 생활 속에 접목해 감으로써 일에 대한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이 인창천 이게 이제 그 수택동을 관통하는 작은 하천인데 여기 이제 일부 구간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죠. 요거를 그 복개 구간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고 이곳을 그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이제 인창천을 이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시설을 이제 친환경 물길로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민선 6기 때 이제 추진했던 사업으로 민선 8기 이제 구리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역점 공약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 생태하천 보건위원회 심의 결과 1순위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제 경기도 보조금 이제 50%, 또 한강 수계 기금 35%를 포함해서 이제 총 사업비 85%인 약 404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각종 심의 절차와 이제 시설 공사와 관련된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 이제 공사를 발주해서 2026년도에는 구리 시민에게 살아있는 인창천을 이제 안겨드리고자 합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뒤 2026년이면 이제 새롭게 변모한 인창천을 볼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교수님, 네. 방금 이제 시장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구립한 그 청계천 복원 사업이 떠오릅니다. 네.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그 생태하천 복원 사업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도심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공이 자연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게 생태하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태하천이 결국은 서울시 중심을 관통하는 작은 지천, 한강으로 유입되는 작은 지천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인구의 밀집도나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휴식처의 공간을 분명히 제공해 주고 있는 곳이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이 과거 50년 전에 복개됐던 것을 걷어내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탈바꿈 됐던 것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인창천을 새롭게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탈바꿈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무에서 유를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지금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연형 하천은 조성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후변화가 급격한 시대에 특히 우기철과 건기철에 대한 구분들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 원래의 하천은 치수의 개념으로 저희가 과거에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수, 결국은 시민이 함께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수 개념으로 많이 접목되고 있는 요즘의 현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창천이 복개된 곳을 걷어내고 새롭게 자연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하천으로 거듭난다면 결국은 시민들이 이를 즐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구리시의 대표적인 공원이 앞서 말씀하신 그 장자호수공원입니다. 예. 이름 그대로 이제 호수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한 건데 이게 이제 과거 장자못을 예. 그 공헌한 거죠.
자, 이 장자공원 호수공원의 핵심이기도 한 이 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오시고 계세요? 예, 이제 장자호수 생태공원 수질 개선 사업은 장자호수의 수질 개선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 친수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힐링 쉼터를 이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 현재 장자호수 생태공원 수질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통해서 단계별 수질 개선 대책을 도출하였고, 우선적으로 유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한강 원수와 또 이제 지하철 용수를 일일제 5,100톤을 추가 확보해서 장자호수로 이제 하루에 총 27,100톤을 순환수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또 버블 발생 수질 정화 장치 15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호수 내 자정작용을 향상시켜서 수질을 정화하고 녹조 예방에 이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창포와 부초꽃, 불의옥잠 등 수질 정화 식물 식재를 통해서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장자 호수 내 볼거리를 또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장자 호수 생태공원을 포함한 부지가 신규 택지개발지구인 구리토평이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됨에 따라서 이와 연계해서 2034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이제 호수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이제 수질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내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이 도심지 내의 호수, 이 수질은 사실 그 호수에 어떤 원수가 유입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또 이 수량이 너무 작아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도심지 호수 수질 관리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량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건기와 우기에 대한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건기 시의 수량 유지를 위해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원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강 바로 인접해 있는 한강 물을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하철에 대한 지하수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고요. 결국은 건기에서의 수량 확보, 또 이는 단순한 그때그때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변화를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투명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의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수질입니다. 수질은 여름철 경우에는 녹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전혀 예기치 못하는 불특정 오염물질이 유입됨으로써 그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리시에게 제안을 드린다면은 이 장자 호수공원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회성이나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이에 대한 자문을 꾸준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심 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님, 구리 자원회수시설 옆에 이 하수 처리장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이거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예. 이 하수 처리장 지하화 사업도 사실 뭐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했고 현재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구리시 이제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1989년도에 이제 준공되어서 현재 이제 35년 동안 이제 가동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제 정밀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이 시설은 노후화로 인해서 매년 유지 관리비가 늘어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구리 하수처리 시설을 재건설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화해가지고 현재 경제성, 타당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상에 있던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면은 그 지상 공간을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하수처리 시설 이제 상부 공간은 이제 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하수처리 시설은 이제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왔지만 구리시는 친환경 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또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제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이 이른바 이제 혐오 시설 지하화하는 거, 이게 그 환경적 관점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적인 요소들은 이 지상화된 공원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한편 지하화함으로써 오는 운영관리상의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는 지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분명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실제 우리 수도권에 많은 시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우리 구리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현대화 사업으로 이를 확인하고 과거에 생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적용한다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좋은 시설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를 저희가 단언컨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수질적인 차원은 상당히 저희가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엄격한 기준 내에서 이를 새롭게 물을 처리를 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지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악취나 그리고 가스 등에 의한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다이옥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우리나라 기준이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지하화한다고 해서 세간에서 얘기하는 우려, 이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과 환경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우리 구리시는 갖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그 친환경에는 돈은 좀 많이 든다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리시가 그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환경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백경현 시장님께 이왕 나오셨으니까 구리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앞서도 이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이 구리라는 도시가 갖는 어떤 역사적 정통성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간략하게 구리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구리시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한강유역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강유역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한강은 이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강으로 교통의 요지였으며 또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용이하고 해로의 진출도 이제 가능했습니다. 한강유역은 이제 비옥한 토지와 이제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서 삼국시대 때는 이제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구리시는 이러한 이제 지리적
역사적 강점을 바탕으로 역사와 이제 문화가 경제로 이어지고 이것이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조 도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한강과 구리시 빼놓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초였죠. 이 구리시에 서울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구리시가 사실 뭐 서울하고 맞닿아 있기도 하고 주민들의 생활권도 뭐 서울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리시는 이제 강동구, 광진구, 또 중량구, 노원구 뭐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리시민은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생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구리시 아천동의 취학아동들은 이 광진구 초등학교로 이제 배정을 받고 있고 또 아천동의 우리 일반 전화의 지역번호는 서울 지역번호인 02번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20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은 이 서울시로 통학하거나 통근하는 구리 시민의 인원은 전체 인구의 19%를 육박합니다. 서울 지하철 이제 8호선이 연장되어서 서울 잠실역에서 20분대에 도착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출퇴근 인구수는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잠실까지 20분이면 뭐 웬만한 서울보다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이제 어쨌든 서울 편입 이슈가 뭐 저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쨌든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 추진해 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예, 지금 현재 뭐 문제 없이 잘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행정구역 TF팀을 이제 신설해서 서울시와 이제 공동 연구반을 운영해서 서울 편입에 대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하고 이제 관련 회의도 서울시와 함께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의원 입법 발의 방식이 아닌 정부 입법 발의 방식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 이제 도시, 교통,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대시민 토론회를 가졌고 지난해 7월에는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대시민 여론조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3분의 2 이상이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구리 시민들의 기대가 지금도 큽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서울 편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이제 공개를 하고 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동부권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업, 이게 이제 대형 택지 개발지구 추진 중입니다. 이른바 이 토평 2지구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한강 바로 옆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략 위치가 어디고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이 사업은 이제 구리시 이제 교문동과 수택동, 아천동, 이 토평동 일원에 공공주택 등 자족기능 도시를 이제 조성하고 수변 테마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88만 한 4천여 평이 되고 이제 추정 사업비는 7조 한 2,268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공공주택은 물론 새로운 이제 성장을 이끌 첨단 기업들을 유치해서 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도권의 이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에 정부도 그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토평 2지구 이 주택 공공주택 사업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왕 하는 거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하실지 청사진을 좀 밝혀주시죠.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토평이 공공주택지구 이제 조성 사업은 구리시의 미래를 이제 책임질 사업으로 구리시 토평동 일원 공공주택 이제 18,500세대를 포함해서 약 한
100여만 평의 자족기능 도시와 수변 테마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한강 조망권이 좋고 사통팔달의 이제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쾌적한 도시 환경을 바탕으로 신성장 혁신 산업과 이제 국내의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첨단 자족 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에 한강 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시민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복합 커뮤니티 시설과 미래 교통수단 확보, 또 첨단 ICT 인프라 구축으로 한강변에 첨단 자족 스마트 도시를 조성해서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 토평 이지구 주택 사업 추진하고 있는 근처에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강동구하고 구리시를 연결하는 한강다리가 새로 하나 지금 놔졌다 그러거든요. 예.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요거 가지고 좀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리시는 어떻게 이름을 지금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예, 이제 명칭을 지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리적 위치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또 교량 설치 목적에 대한 이제 상징성이라든지 국가 정책 사업과 연계성 등 4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신설되는 교량의 횡단 구간은 약 87% 이상이 이제 구리시에 속해 있고 교량에 가장 많은 구간이 포함된 도시의 지명을 역대적으로 교량의 명칭으로 이렇게 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시가 요구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량의 상징성을 보더라도 이제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사유입니다. 두 번째 사유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한강 횡단 교량은 양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형평성을 반영을 해서 명칭이 이제 제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리시와 강동구 사이에는 먼저 이제 강동대교로 명칭이 제정되었고, 또 구리시 단독 명칭을 사용한 교량은 이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이제 구리대교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설치 목적은 맨 처음에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구리시 토평동이 하나의 노선으로 결합하기 위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고 종점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이렇게 시점부와 종점부가 각각 구리시 토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그 2개의 고속도로가 횡단 교량으로 이제 구리시에서 하나의 노선으로 이렇게 결합되기 때문에 교량의 설치 목적의 상징성을 보더라도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 4번째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1월에 국토교통부가 국가정책 사업으로 구리 토평이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했는데, 이 사업지구가 한강 횡단 교량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하더라도 구리대교가 명명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시 19만 가운데 12만 명의 구리 시민이 구대교 명명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구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리 시민의 뜻대로 구리대교가 될 수 있도록 구리 시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경현 구리시장님께 환경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구리시의 계획,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재선되시고 임기 절반이 이제 지나고 2년 정도 임기가 남았습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각오로 또 시정에 임하실 것인지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구리시는 많은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잡으면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지만 놓치면 정체되는 것을 넘어서 퇴보하게 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구리시에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또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와 환경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구리시가 개척해야 할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해서 끝으로 간략하게 좋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구리시가 수도권 동부에 선도적이고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포부와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구리시가 개발의 여지가 있는 도시정책 쪽에 교통과 주택 모든 것을 함께 또 동시에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라는 측면이 우선돼야지만이 동부권 선도 중심 도시의 환경적 입장에서의 새로운 우리 글로컬 시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구리시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에 신호등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신호등에는 녹색불이 가장 갈 수 있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빨간불로 그 등이 켜진다면은 우리가 그만큼 위기에 있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환경의 신호등으로서 역할과 함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록 면적은 작지만 도시 곳곳마다 활기가 가득한 도시 구리시. 이런 구리시가 이제는 친환경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런 가치관을 지역 전체에 확산시키는 선수단이야말로 요즘 시대에 선진 시민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